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은 이렇게 단출하게 나오시는 모양이죠? 거의 뭐 각분단 대표들만 나오신 것 같군요. 지난번에 저기 개발 들어갔었나요? 활동을 할 차례예요?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활동론에서 부동산 이용은 그 출제 빈도가 별로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용어 정리만 조금 하시면 돼요. 여기서의 이용은 주로 이 토지 이용 활동을 얘기를 해요. 부동산을 이용하는데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는데 토지 이용 활동을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 중에서요, 가치를 추계하든지 아니면은 어떤 부동산을 대상으로 행위를 할 때는 기준이 되는 게 그게 최요 이용이에요. 그러니까 최요 이용이 되도록 우리가 이제 해야 되고 토지 이용을 해야 되고 가치의 판단도 이제 최요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토지 이용 활동이라는 게 이용 목적에 따라 활용함으로써 토지의 유용성을 우리가 추구하는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 토지를 어떻게 이제 이용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계획을 세워서 이용을 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최요 이용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토지 이용 활동의 행위 기준은 무슨 이용이 되게끔 한다. 최요 이용. 이거 의미는 알고 계시죠? 어떤 게 최요 이용인지. 그렇죠? 네. 그 가치와 용도에 맞게끔 쓰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싼 땅에서는 비싸게 이용해야 되고 싼 땅은 싸게 이용해도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가 가보게 되면 대부분 뭐가 들어서 있어요? 주택이 들어서 있잖아요. 상업지역에 가면 상가가 들어서 있어요. 그게 이제 나름대로의 최요 이용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가시면 이제 그 토지용의 집약도라고 되어 있어요. 토지용의 집약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부터 해본 거죠. 단위 면적의 토지에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상대적 양의 크기를 가지고 측정하죠. 그래서 이게 크게 투입된 거를 우리가 이제 토지용의 집약도가 크다라고 얘기하고요. 이걸 집약적 이용. 그렇죠? 투입되는 이 양이 적게 나오는 것을 무슨 이용? 네, 조방적 이용이라고 얘기를 하죠. 토지용의 집약도가 작다고 얘기하죠. 그럼 우리가 집약적 이용에 대해서는 앞에서 해봤죠. 네? 앞에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특성 해봤잖아요. 부동산 특성 중에서 어떤 특성 때문에 토지 이용을 우리가 집약해야 된다라고 배웠었잖아요. 그렇죠. 부증성. 그러니까 집약적인 이용한다는 얘기는 결국 건물을 고층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땅값이 비싼 곳에서는 무슨 이용을? 집약적은. 싼 데서는 무슨 이용? 조방적 이용. 그게 이제 최이용 이용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도심 지역은 건물이 대부분 고층화되어 있죠. 그러니까 비싼 땅이니까. 그러니까는 토지의 면적을 많이 쓰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대신에 뭐를 더 많이 투입해서 자본을 더 많이 투입해서 토지를 뭐로 대체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본으로 대체해서 쓰고 있다고. 그렇죠? 그게 나름대로의 무슨 이용이다. 그게 최이용 이용이다. 이런 표현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제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할 수는 없고요. 이용에도 집약 한계가 있고 조방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즉 건물을 올리더라도 무한정으로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지점까지 이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입지잉여라는 것이 있는데 입지잉여도 앞에서 한번 해봤죠.
입증이라는 거는 뭐가 좋아서, 입지 조건이 좋아서 생기는 특별한 이익, 초과 이윤을 우리가 입증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그 지가 우배 현상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토페카 이론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가가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낮아지는 현상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이게 이제 단일 도시일 때, 도심이 하나밖에 없고요. 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지가라고 그러면,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가면서 지가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낮아지는 현상으로 나타나더라는 얘기죠. 단일 도심일 때만. 도심에서가 지가가 제일 높고, 외곽으로 나가면은 지가가 점점점 어떻게 돼요? 작아지는 거. 그런 현상을 우리가 이제 토페카 씨의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다 그래서 토페카 연구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돌리면요. 얘도 이제 이런 원추형이 나오죠. 그래서 이 원추형 모델은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렇게 굽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현상이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도심이라고 그러면요. 도심에서 내려갈수록 뭐가? 지가가. 인구 밀도도 도심에서 나갈수록 낮아지는 그런 양상을 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단일 도심일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험에서는 등장한 선례가 없어요. 그냥 참고하셔도 돼요. 지금 하얀색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예, 그래. 근데 이제 뒤에 가면 대도시의 경우는 지가 구조가 외곽으로 가면서 물결 치듯 하락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양상을 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가면 부도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냥 소도시 같이 그냥 일정하게 하락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다시 어떤 구배 현상이 또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도시 스포럴 현상이라고 있죠. 근래 이쪽에서 출제가 된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한 23회 때. 그러니까 뭐 한 4, 5년 전이죠. 그러니까 도시 스포럴 현상은요. 도시의 성장이 무질서, 불규칙하게 평면적으로 확산되는 거를 도시 스포럴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해드린 거죠. 서울 주변에 위성도시들 있죠. 의정부나 일산, 인천, 안산, 수원, 성남, 구리 이렇게 뻗어나간 것 있죠. 이게 다 도시 스포롤이에요. 왜 도시 스포롤 현상이라고 그러냐면 이 도시들 중에서 도시계획에서 만들어진 데는 거의 없어요. 도시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쪽으로는 주거를 몇 세대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이주시키고 이런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 서울에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집값이 어디로 나간 거예요. 외곽으로. 그러면 이제 대중교통수단이 있죠. 전철이나 뭐 버스 노선이나 연결이 되면 그거를 따라 나가서 일단 집부터 때려 넣은 거예요. 원래 집 지을 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가 부족하니까? 집이 부족하니까. 여기 왜 성남시라는 데 있잖아요. 여기 예전에 서울에 사당동이 철거됐을 때 그 철거미들이 밀려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밀려 들어갔으니까 뭐가 없었냐면 대중교통수단 이런 것도 없었던 거예요. 성남시에 그 1세대 되신 분들은 성남에서부터 서울로 가기 위해서는 한 30분을 걸어 나왔어야 됐다고 그래요. 30분을 걸어 나오면 그때 이제 서울 버스 노선하고 만나는 거야. 그걸 타고 이제 서울 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무것도 없던 얘기예요. 상하수도 시설이고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고 여기 처음에 뭐부터 짓고 살았겠어요? 천막부터. 천막 짓고 그다음에 이제 판잣집 생기고 그다음에 집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옛날에 저기 서울에도 보면요. 소위 얘기하는 달동네 지역에 가면은 동사무소라고 그러죠. 가면은 그냥 산으로만 표시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거가 있다라는 건 아무것도 표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다 무허가 주택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양성화 시켜준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씩 이제 뭐가 들어서기 시작했겠어요. 집들이 형태를 갖춘 게 이제 들어서기 시작하고. 그러니까는 여기 성남이라는 데도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기존이 이제 중원구가 있고 여기 수정구가 있으면 여기 분당구가 있어요. 얘는 도시계에서 만들어진 거야. 여기만.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분양가를 책정할 때 기반시설 설치할 때 그 부담금이 있죠. 그것도 이제 분양가에 집어넣어서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차선도 다 도시계획에서 주변에 여기 들어서는 가구가 몇 세대가 들어서니까 차량이 몇 대 통행량 계산해서 차선까지 다 정해준 거예요. 여기는 그런 게 없고.
그러니까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시는 일산 그러면 신도시 생각이 나는데 여기가 다 신도시는 아닌 거예요. 몇 개 지구만 지정해갖고 거기만 아파트의 주거가 있는 거지 나머지는 전형적인 농업적인 요소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양시가 지금은 구가 3개예요. 여기가 구가 3개로 분리가 됐을 때 한쪽 주민들이 반발했었어요. 왜 반발했냐면 원래 기존의 구가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새로 구가 이렇게 생기게 돼서 일로 편입이 되면 여기 농업적인 요소가 강한 지역하고 같이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떨어질 거라고 우려하는 거예요. 그렇죠.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그러니까는 이게 명칭하고 안에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양시라고 하는 이제 일산이라는 데도 몇 개의 지구만 지정해서 거기만 신도시 형태지. 어떤 이제 계획지역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머지는 그냥 전형적인 예전 주거 형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뻗어나간 게 다 도시 프로래요,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요 도시 주변에 위성 도시를 세웠을 때 대부분 실패했다고 보는 게 뭐냐면 대부분 소비 기능만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과 소비 기능이 같이 들어가 있어야지 도시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데 그냥 무슨 기능밖에 없어요. 소비밖에. 이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다 직장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서울에 있죠. 서울에.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따라서 교통 체증이라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 사시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침에 TV 딱 틀면 나오는 게 뭐냐면 교통 상황 있죠. 아침에 출근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나온 대로 그 개발도상국에서 도시계획이나 토지용 계획을 소홀히 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유형이 저밀도 연쇄개발도 있고요. 고밀도 연쇄개발도 있고 비지적 현상이라고 돼 있죠. 요즘은 그런 표현 잘 안 쓰는데요. 이게 개구리 뛴뛰기 현상이라고 그래요. 개구리가 점프하죠. 걔가 왼쪽으로 내릴지 오른쪽으로 내릴지는 아무도 모르죠. 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그냥 공지를 남기면서 확산돼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거나 계획적으로 뻗어나간 게 아니라 불규칙하게 그냥 뻗어나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 있고 대책이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대책이라고 돼 있는데 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합리적 중장기적인 어떤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세워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게 부동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동산 문제는 한번 발생하면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가 어렵죠. 그걸 비가역성이라고 그러죠. 이게 만들어 온 도시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그렇잖아요. 지금 와서 다 때려 부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런 내용 정도로 인식하시면 돼요. 얘가 시험에 23에 나올 때요. 답이 뭐였냐면 도시 스프롤 현상은 도심 지역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해놨는데 그거는 틀린 얘기고요. 도심보다는 주로 어디에서? 외곽 지역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라고 인식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런 현상을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이용은 아니냐면요. 당연히 최이호 이용은 아니죠. 이게 지가는 표준적 지가 수준 이해가 되는 것은 최소한 최이호 이용 상태는 돼야지만 표준적인 지가가 형성이 될 텐데 거기에도 미달이 되니까 표준적 지가 수준 이하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 참고하셔도 돼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 침입적 토지용이라고 나오죠. 침입과 개성이 있죠. 우리가 해봤죠. 어디서? 주거분리에서 해봤잖아요. 침입과 개성. 그런 논리니까 용어상에서 정리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옛날에 번역한 거하고 최근에 번역한 게 이게 중복이 되는 게 있어요. 중복이.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다 같이 때려 넣으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제 어떤 교재를 보면 한 논리인데 학자가 번역한 게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이론인 양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또 다른 이론인 것처럼 다 따로따로 정리하면 더 힘들죠, 그게. 그러니까 어쨌든 나중에 뭐 조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직주분리하고 직주접근이라고 있죠. 직주분리가 뭐겠어요? 그렇죠. 직장과 주거지가 서로 다른 곳에 위치하는 거죠. 이 결과죠. 도시 스포로래.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니까 직장은 여기 있고 주거는 다 이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슨 현상이다? 직주분리 현상. 그럼 직주분리가 발생하는 것은 도심의 주거 환경이 악화되거나 도심 지역의 땅값이 비싸거나 대신에 교통이 발달해야지 뻗어나갈 거 아니에요. 외곽으로.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결과가 공동화 현상이 나온다고 했죠. 도넛 현상. 도넛 현상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아침에는 다 일로 몰릴 거 아니에요. 어디로? 도심으로.
저녁이 되면 다 집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야간 상주 인구 밀도가 확 줄어들죠. 도심에 거주하는 인구가 없으니까. 그러면 도시의 기능이 쇠퇴해요. 지금 서울에 가게 되면요. 명동이나 이런 데 뭐 을지로나 이쪽에 가보면 10시 이후가 되면 그냥 조용해요. 깜깜하고. 불 들어온 게 몇 개 없어요. 그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 그쪽에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이어가 들어오면 접대를 해야겠는데 접대할 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다 어디로 갔겠어요? 수요가 있는 신도시로 빠져나간 거예요. 이게 요즘은 어떤 현상이 있냐면 서울에 가면 왜 영등포라는 데가 있죠. 네. 영등포 지역에는 고양시 택시들이 진을 치고 있어요. 서울에서 놀고 있는 고양 시민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고양시 들어가면 서울 택시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고양시에서 놀고 있는 시민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서로 크로스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외곽은 베드타운 역할밖에는 못 해주는 거예요. 그 침상도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잠만 자고 출퇴근하고 뭐 이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도심 고동비율이라고 그러죠. 출퇴근 시간에 유동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직주 분리에서 나타나는 거고. 그러면 직주 접근은 반대로요. 외곽의 주거지를 어디로 이전하는 거예요? 도심 쪽으로.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외곽을 나가게 되잖아요. 이 도시에서 어디로 나가면. 그럼 이게 싸지잖아요. 예. 근데 얘 절약분보다 얘 증가분이 커지면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이쪽에 경기도 쪽에 내려가면요. 의왕시 이런 데가 있어요. 평촌 옆에 붙어 있는 거. 그 군포 있고 이제 의왕 있고 이렇게 붙어 있는데 초기에는 아마 1990년대 후반일 거예요. 중후반 정도가 됐을 때는 그쪽에 아파트 단지가 새로 조성이 되면 가보면은 주차장이 텅텅 비었었어요. 그러니까 차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서울까지 연결하는 이렇게 외곽 순환도로 있죠. 이게 생기면은 얘를 타고 진입하면은 그 당시 뭐 의왕시 쪽에서는 사당까지 진입하는데 한 30분이면 갔었어요. 잘 뚫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이게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어디로 내려갔겠어요? 일로. 그러면서 주변에 주거가 생기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진입로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차량이 이제 밀리기 시작하죠, 이게. 그래가지고 이쪽에 살고 계신 분들이 절감하는 게 뭐냐면 과천 쪽에서 사당역으로 가려고 그러면 남태령 고개를 넘어야 돼요. 거기가 그냥 상습 정체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출퇴근 시간을 장담을 못 하는 거예요. 몇 분에 도착해야 된다. 이 계산이 안 쓸 거 아니에요. 쭉 밀릴 것이고.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갑자기 유가가 뛰면서 리터당 2,000원을 돌파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집 팔고 이 근처에 전세 얻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뭐가 너무 비싼 거예요. 교통비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중개업을 하시게 되면은 이게 어떤 수요가 늘어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쭉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먼저 캐치를 잘하는 사람들이 좀 발빠르게 대응할 수가 있죠.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거기 나올 때 보면 도시 회춘화 현상이라고 돼 있죠. 지난번에 설명했죠. 도시 회춘화라는 게 이게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도시 재생이 있죠, 요즘은. 지난번에 제가 왜 홍대 가지고 얘기했었잖아요. 기억하시나요? 도심에 낙후된 주거지역이 뭐가 되냐면 재개발되는 거예요. 그 주거환경이 개선이 되면 외곽으로 나갔던 중산층 또는 고소득층들이 다시 유입이 되는 현상이 있죠. 그걸 우리가 도시 회춘화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걸 우리가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이제 요즘은 도시 재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주로.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왜 홍대 얘기를 들어드렸던 게 서울에 가면은 우리가 대학가 그러면 주로 신촌을 얘기를 했다고요. 신촌에 3개의 대학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대학가였고 홍대는 약간 떨어져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홍대 쪽은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촌에서 주로 이제 음악하는 젊은 애들이 연습실도 있고 공연장도 찾아야겠는데 신촌은 너무 임대료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갔겠어요? 임대료가 싼? 그 어떤 대학가니까 근처에 가서 이제 연주하고 이제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촌으로 모였던 젊은 애들이 연주를 듣고 싶으니까 글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처음엔 한 몇백 명이나 몇십 명이 갔는데 공연이 끝나면 좀 늦은 시간이면 출출하고 좀 먹고 마시고 해야 되는데 공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 사람들을 걔들을 위해서 조그만 선술집 같이 조그맣게 생겨서 장사했는데 장사가 잘 됐을 거 아니에요. 사람은 많고 술집은 적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제대로 된 음식점이라는 게 없을 때
돈이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간파를 해가지고 거기 주택값이 싸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걸 사들여가지고 헐고 건물 새로 짓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래서 지금의 모양들이 갖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주변의 주거 환경이 주변이 어떻게 돼요? 개선이 되잖아요. 그럼 집값이나 건물 가격이 어떻게 돼요? 막 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쪽으로 갔던 젊은 애들이 또 딴 데로 이주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비싸니까. 그러면 또 어디론가 걔들이 흘러가게 되면 거기가 다시 또 개발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건 개발될 수 있죠. 이제 그런 식에 대한 어떤 이제 도시 재생에 관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아서 도시 회춘화라고 해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그 회자를 하로 바꿔가지고 정리하고 들어가라고 그때 했던 적이 있어요. 아니, 이거 13회 때 그렇게 나왔던 거예요. 아이, 생각해보세요. 선생이 오직 하면은 이런 걸 생각해가지고 하겠어요. 아, 우리는 그거 안 하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하고 있지. 뭔가 그래도 하나라도 전달해 주려고 그러면 그거라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 최소한 그래서 얘는 또 안 잊어먹을 거 아니에요. 이거 앞에 C로 시작되는 애 있잖아요. 그죠? 얘는 소유권 누가 갖고 있어요? 발행자이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누가? 그냥 투자자 청구할 수 있잖아요. 이거 안 잊어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선생도 힘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책은 읽고 온 거죠? 아니, 이거 왜 또 못 들었지 않은 거예요? 책은 읽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책은. 그래야지 어떻게 해볼 거 아니에요. 그죠? 예? 6월도 다 가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어쨌든 여기 있는 분들은 최소한 1차 이상은 돼야 된다고요. 그죠? 예? 아, 이건 선생 자존심도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기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 세용시 어떻게 됐대? 그런데 전멸이래.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러면. 예? 난리 나는 거예요. 이거. 거기 누가 강의했지?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추적이.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조금만 하면 되거든요. 얘는. 지난번에 여기서 그랬었죠. 민법은 한 3개 국어 배우는 것 같은데 그래도 개론은 한 영어 정도 배우는 거 수준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한계지 있죠? 한계지는 택지용의 최원방권이라는 거는 도시의 어떤 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도시의 경계는 계속 확산될 수 있어요, 없어요? 계속 확산될 수 있죠. 뭐를 주축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주축으로 해서 계속 연장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한계지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시면 부동산 관리가 있어요. 아, 근데 원래 이 관리에 대한 거는요, 개발 다음에 보통 등장을 해요. 편제가. 왜 개발 다음에 관리가 등장하냐면, 개발이란 논리가 우리가 부동산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까지란 논리예요. 개발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부동산을 이용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개발을 했다는 얘기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뭐가 중요하겠어요? 지금부터. 관리가 중요하다.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원래는 관리가 뒤쪽으로 위치하는데 우리 고제는 편제가 관리가 앞에 있으니까 그냥 앞에서 하는 거죠. 얘는 그래도 한 문항에서 한 두 문항, 평균 한 문항 정도 나와요. 관리에 대해서는. 아, 그래서 이제 맨 먼저 나오는 게 관리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관리라는 것은요, 부동산을 이용 또는 뭘 하고 난 다음에, 개발하고 난 다음에 행위가 바로 뭐다? 관리라는 거예요, 관리.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이 부동산의 유용성이 오랫동안 지속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수명이 단축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도 똑같죠. 주변에 보면 40대인데 한 20대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고, 20대인데 또 40대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에 따라서? 관리 상태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계속 그 전자 있죠? 40대인데 20대처럼 보이기는 어떤지 그거를 위해서 평생을 노력하잖아요. 그죠? 안 그런가요? 아니, 처음에 화장을 배워서 분장과 포장과 변장 뭐 이런 걸 갖고 가잖아요. 이렇게. 그렇지 않나요? 근데 왜 사람들이 자기 관리에 신경을 쓰냐면은 사람의 수명도 긴 거예요. 그죠? 현재 존재하는 어떤 이제 이런 포유류를 기준했을 때 볼 때면 상당히 긴 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관리를 하는 거죠. 저희 때만 하더라도 생각도, 요즘 남자들도 성형하잖아요. 면접을 보는 어떤 그런 기준에 의해 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나중에 보면 원판하고 사진하고 보면 왜 차이 나는 경우 있잖아요. 특히 오래전에 찍었던 여권 들이밀면은 출입국 관리소에 있는 사람들이 한참 힘들어 하죠.
그렇잖아요. 얘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원서 접수할 때 보면 사진 내죠. 여러분들도 너무 뽀샵 처리 많이 하면 안 돼요. 어? 그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합격증 받아가지고 사무실에 걷어놓을 때 그 사진을 걸어놓는다고요. 그래서 그거 걸어놓고 난 다음에 혼자 마음에 찔려가지고 결국 바꾼 사람도 있어요. 자수해가지고 야 그건 너무 심했다 이거 해고 바꿔가지고. 그래서 원래는 한 15년 전 사진 냈던 거를 그래도 한 7년 전 사진으로 바꾸거나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제 관리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어떤 이 관리가 왜 필요하냐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필요성은요, 도시화가 원인이 돼요. 참고로 보면 부동산 학이라는 게 결국 만들어지게 된 가장 큰 단초를 제공한 게 이거예요. 도시화. 농업사회 때는요, 부동산에 대한 문제가 그렇게 강렬하진 않았어요. 뭐가 진행이 되면서? 도시화가 되면서 많은 인구가 어디로 몰려들면서 도시로 몰려들면서 각종 부동산 문제가 야기됐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여기에 도시에다가 뭐가 발달한 거예요? 이게 발달해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요. 우리가 지금 편리하게 쓰고 있는 엘리베이터 있죠. 네, 엘리베이터가 개발이 되면서 이 도시의 구조가 이게 수평에서 그렇죠. 이게 수직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근데 얘가 개발이 된 지가 한 150년? 그러니까 불과 얼마 안 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뭐 그랬었죠. 지금은 왜 고층을 지면은 뭐 한 80층 뭐 이상도 짓잖아요. 80층인데 내가 80층에 분양받았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여기 입주할 수 있다 없다? 입주가 안 될 거 아니야. 한 번은 가보겠죠. 처음에 배낭 메고 등산하듯이 한번 올라가 보는 거죠. 이야 뷰가 죽이네. 그리고 다시 내려와야 되죠. 그죠?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그만큼 역할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결론은 얘네들이 개발이 되면 건물의 규모가 고층화되고 대형화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옛날에는 우리가 주거의 형태가 단독이었잖아요. 단독주택은 누가 관리했겠어요? 소유자가 다 직접 관리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이거 기억하시나요? 자가관리가 있고 위탁관리가 있고 혼합관리가 있죠. 이 중에 전체적인 종합적인 관리 있죠.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한 방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전체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법률, 경제, 기술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한 관리가 자관리, 위탁관리, 혼합관리 중에서 어떤 게 된다고 그랬어요? 얘죠, 얘. 얘가 종합적인 관리가 되는 거죠, 얘가. 이 자가관리는 옛날에 단독주택 있죠? 또는 소규모 건물을 관리하던 방식, 가장 오래된 방식. 제가 그랬잖아요. 옛날에 우리 집에 관리는 누가 했다? 아버지죠. 아버지가 다 한 거예요. 아버지가, 소유주가. 계약도 다 그 양반이 했고, 그죠? 우리 손볼 때 쓰면 다 그 양반이 했고, 아랫방 세 주는 것도 다 그 양반이 결정을 했고, 다 그 양반이 한 거예요. 그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물론 이제 혹가다 가정마다 보면, 우리 집은 어머니가 다 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누가 했든 간에 종합적인 관리를 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내용상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관리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옛날에 단독주택 때는 소유자가 다 했는데 이제 공동주택으로 바뀌게 되면 전유 부분은 자기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공용 부분은 자기가 관리하기 힘들죠. 그 사람이 뭘 엘리베이터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보일러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전기설도 다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위탁 관리라는 게 필요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관리의 영역이라고 돼 있죠. 뭐 영역에 의한 분류 뭐 이런 건 크게 의미는 없는데요. 거기 보면 자산 관리 있고 부동산 관리 있고 시설 관리 있죠. 두 번째가 나오는 게 부동산 관리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 관리. 그래서 이제 자산 관리, 부동산 관리, 시설 관리가 있는데 여기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게 제일 상위 레벨의 관리예요. 자산 관리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는 전문적인 부동산 관리 회사가 부동산에 대한 매입 및 매각이라든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든가 또는
리모델링을 결정해 준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관리가 이게 다 자산 관리인 거예요. 거기 보시면은 포트폴리오 관리라고 되어 있고요. 재투자, 재개발에 대한 것, 매입 및 매각 관리, 그 다음에 리모델링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부동산을 맡아서 유지만 해주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자산 가치를 오히려 극대화할 수 있는 쪽으로 운영해 주는 게 자산 관리인 거죠. 그러니까 가장 상위 레벨의 관리인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설기관에서 자산관리사라는 어떤 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는 공인된 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자산관리사라는 제도가 만약에 산업인력관리공단이나 또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인된 걸로 만약에 등장하면은 1회 시험은 도전해 보는 게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자산관리사가 기능사 쪽에서 보면은 이게 기술사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리 시스템으로 보면. 그러니까 제일 상위 레벨이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이제 착각을 유도하기 위해서 요 리모델링 있죠? 이게 시설 관리다. 이렇게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별하는 거를 물어봐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동산 관리라고 돼 있죠? 요게 건물 및 임대차 관리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 정도의 관리는 이제 그 중개업자들이 있죠. 예, 중개업자들이 이제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요 정도. 밑에 시설 관리자를 두고.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시설 관리가 가장 이제 소극적이고, 좁은 의미의 이제 관리가 시설 관리라고 보시면 돼 있고. 그래서 이건 퍼실리티 매니지먼트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어셋 매니지먼트 그래서 세 개가 있는데 얘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누구를? 자산 관리를.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부동산 관리의 내용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지금 우리는 관리 내용이 섞여 있어서 그래요. 미국의 부동산 관리 회사들이 관리 행위를 하는 내용이 번역에서 들어가 있고 일본에서 건물 관리하는 내용이 또 번역돼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짬뽕이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표현 구별이 관리에 대한 형식인데 조금씩 다르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여기 보면 법률적 관리가 있고 경제적 관리가 있고 예, 기술적 관리가 있다고 그랬을 때. 자, 여기서는요, 법률적 관리에서는 주로 계약 관리는 어디서 해준다? 법률적 관리에서. 얘는 무슨 관리한다? 인력 관리는 어디에서? 경제적 관리에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는 경계 측량을 실시한다든가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죠. 부지 면적에 비해서 건물이 너무 적거나 너무 많이 들어가 있거나 뭐 이런 구분이 있죠. 이게 다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포인트가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바꾸면 틀리는 거예요. 여기서 경제관리에서 무슨 관리한다고? 계약관리 한다면 틀리고 법률관리에서 무슨 관리를? 인력관리 한다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게 소유권에 관한 경계 있잖아요. 법률적인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정해 주는 게 아니라 단순히 경계 측량을 실시하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내가 소유하는 그 부분이냐 지점이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경계 측량을 실시하는 과정은 무슨 관리다? 기술 관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 세 가지에서 이 수준을 벗어나지 않고 그냥 내줘요. 문장 표현상에서. 그러니까 거기 137페이지 하단에 있는 박스에 있는 내용 있죠. 네, 그거 외우거나 하실 필요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양가로 4번에 부동산 관리 방식이라고 있죠. 거기는 별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얘들은 지문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틀리게 유도할 수가 있는데 얘들은 단독적으로도 나와요. 관리에 대한 것은. 그래서 관리 방식에 가면 이게 자가관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무슨 관리? 직접 관리 또는 자치 관리.
이게 이제 왜 이런 식으로 하냐면 출제자들이 여기가 내용이 이제 원체 뻔하다 보니까 표현이라도 달리 해주는 거예요. 표현이라도. 자관리, 직접관리, 그 다음에 자치관리 뭐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위탁관리라고 돼 있죠. 이거는 뭐 외주관리, 그 다음에 뭐 간접관리 뭐 이런 식으로도 또 표현을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과도기적인 관리를 우리가 무슨 관리라고 그래요? 혼합관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경영에 대한 거는 자가관리 하지만 시설이라든가 또는 설비 등의 관리는 무슨 관리를 준다? 위탁관리. 근데 이거는 이제 선별해서 한다는 얘기죠. 다 할 필요는 없고. 건물의 규모에 따라 뭐 예를 들어서 외주를 주는 부분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청소라든가 뭐 경비도 쓰는 데가 있고 안 쓰는 데가 있잖아요. 그죠? 필요한 데면 쓰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굳이 경비원을 고용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즘 왜 자동으로 해서 이렇게 센서 설치해 놓고 그 경비 회사랑 보안 회사랑 연결이 돼서 이렇게 관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스템은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혼합 관리는 자관리의 장점하고 무슨 관리? 위탁 관리의 장점을 혼합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그게 혼합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효율적인 이렇게 잘만 운영이 되면 효율적으로 되는데 이건 이제 가장 큰 단점이 뭐가 불분명하다고 그래요? 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근데 이제 이걸 살짝 포장해 주는 거죠. 혼합 관리의 장점은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그럼 당연히 틀리겠죠. 뭐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얘는 직접 관리하니까 여기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드렸는데 얘 장점하고 뭐하고 단점하고 얘 장점하고 뭐하고 이게 서로 크로스라고 그랬어요. 그죠? 기억하시죠? 얘가 일단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게 잘 돼요. 근데 얘는 이게 잘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얘가 잘 되는 이유는 뭐겠어요? 얘는 자관리가 왜 기밀 유지가 잘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우리 집에서 벌어난 일은 내가 입만 벌리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어저께 뭐 싸웠니 안 싸웠니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런 얘기를 밖에 나가서 얘기하지 않는 이상 옆집에서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가정부는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싸우는 거 들었으니까. 그렇잖아요? 나가서 친구에게 얘기하는 순간에 너만 알고 있어 하는 순간에 쭉 퍼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얘는 뭐가 떨어져요? 네, 이게 떨어지죠. 근데 얘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되죠. 상대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기준에서 하나씩 정리하시면은 얘네는 뭐 구별하지 못할 게 없어요. 자관리하고 뭐하고 위탁관리를. 그러니까 굳이 별도로 짜가지고 외우려고 애쓰시거나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얘는 구별이 돼요. 제목만 인식을 해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관리에서 낼 게 별로 없어서 선생들이 어쩔 수 없이 꾸준히 내는 데가 여기예요. 표현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뭐 맞추라고 주는 수준이니까. 왜냐하면 부동산학에서는요, 이 관리하고 마케팅 또는 분양 이런 쪽에서는 아직 이론이 정립이 많이 안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뭐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이 개발이나 뭐 이쪽으로는 그걸 전공을 해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관리나 이쪽으로. 그래서 주로 이 석사 학위 정도 딴 사람들, 그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 정도로 아직은 논리적으로는 조금 취약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 분량도 많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시면 임차인 선정 기준이 있죠. 네. 그건 이제 이 부동산 관리 활동이라고 그래갖고요. 부동산 관리 회사가 부동산 관리 행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슨 활동이냐면 임대차 활동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임차자 선정 기준이 있는데 임차자 선정 기준이 주거용은 유대성 또는 일치성 뭐 이런 거 얘기해요. 그 다음에 상가라든가 또는 매장용 부동산이 있죠. 여기는 수익성을 그 다음에 사무실이라든가 또는 공업용 부동산이 있죠. 얘는 적합성을
이런 것들이 이제 임차자 선정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주거용에 대해서는요, 유대성이나 일치성이라 뭐 이런 것도 있죠. 이게 이제 매상고라고 또 해드렸겠군요. 이웃하고 잘 어울릴 수 있냐 이거죠. 그렇죠? 예전에 저기 강남에 그 고급 빌라촌이 있었는데 그 빌라에 주로 입주하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나라 전직 그 고위공무원들 있죠. 퇴직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로 그 빌라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주변 중개사에다가 그 뭐를 옵션으로 걸어줬냐면 우리 단지 이 빌라에 소개시키는 사람 중에서 속칭 졸부는 들이지 말아라 뭐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레벨 차이가 있다 이거죠. 레벨 차이가. 그리고 예전에 저기 성북동이라고 이제 서울에 가면 그 부촌이 있죠. 거기는 이 집이 공개적으로 매물로 잘 안 나와요. 되게 은밀하게 거래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이제 아마 어떤 그 벤처 사업가 있죠. 좀 젊은 친구가 돈을 좀 벌었으니까 성북동으로 이사 들어오려나 봐요. 이게 집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아마 성북동 주민들이 돈을 조금씩 내갖고 그 집을 사버렸대요. 아, 옛날 얘기예요. 지금이야 이제 뭐 다 들어가죠. 그죠? 사는 거야. 뭐 저기가 없는데.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누군가하고는 직접 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과연 그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죠. 가끔 그런 경우 못 느끼셨어요? 대화가 되는 사람이 있고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참 답답하잖아요. 그렇다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원천봉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얘기는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 기준하면 애 많은 집은 왜 직구하기 힘들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예전에는 또 많았잖아요. 애가 한 7명 됐는데 집 보러 갈 때는 꼭 한 명만 데리고 가잖아요. 그죠? 예. 근데 갑자기 이사 갈 때 보면은 여기서 애들이 막 많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그런 거예요. 유대성 있어야 되고. 매장형 부동산은 수익성, 매상고가 중요한 거예요. 얘는 매출이 나와야 임대료를 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 따져야 되고 사무실이라든가 공업용 부동산은 적합성이 필요해요. 그 건물의 성격에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조용하게 강의하고 있는데 밖에서 아까 같이 막 이렇게 그라인더 갈아대는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으면 수업에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그 제가 예전에 한번 그랬었죠. 저 강의하는 학원 같은 층에 단란주점이 하나 있었다고. 아주 그것 때문에 저녁마다 쓰러질 뻔했다는 거죠. 그냥. 아니 왜냐면 이러고 있으면 음악 소리가 은은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저녁에 그 저희 뭐야 그 무슨 카페 음악 같이 이렇게 쭉 하면은 사람들이 그 리듬에 몸을 맡기면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공부가 제대로 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걸 따져줘야 되는 거죠. 그런 거. 그래서 이게 임차자 선정 기준이고요. 여기서는 그냥 쓰게 되면 이 정도 써요. 매장형 부동산. 자, 그 다음에 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주거용 부동산은 조임대차.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계약금, 보증금 딱 걸고 나면 나머지 부수적인 비용은 다 소유자가 책임져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거고요. 매장용 부동산은 무슨 임대차 쓰냐면 비율 임대차. 그러니까 초기는 임대료 싸게 해주는 조건이에요. 근데 나중에 매출이 증가하면 그 증가하는 매출액에 일정한 비율을 추가로 임대료 내는 조건. 이 조건에서 이제 그 유치할 때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M으로 시작되는 뭐 햄버거 가게 있죠. S로 시작되는 커피 전문점 있잖아요. 이런 애들 유치할 때는 이제 이런 계약을 체결해서 유치하기도 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얘네가 입점하면은 상가의 어떤 예를 들어서 브랜드의 가치가 또 틀리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있고요. 공업용 부동산은 순임대차.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인 임대료만 정하고요. 나머지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죠. 그럼 별도의 합의를 해야 돼요. 공장마다 성격이 틀린 거예요. 만약에 화재가 나더라도 화재의 범위가 그냥 일정한 범위에 국한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주변까지도 피해를 많이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 드린 것 같은데 어떤 공장이 화재보험에 가입했는데 책임에 대한 범위를 자기 것만 한 거예요. 근데 화재가 나면서 옆에 있던 공장이 있죠. 일로 옮겨 붙어가지고 이게 반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험금 나온 걸로 이거 피해 보상 해주고 나니까 자기는 받을 게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범위에 따라서 보험료의 비용 부담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일일이 추가적으로 계약 조건을 다 명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무슨 임대차? 순임대.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거 이렇게 했잖아요. 기억하시나요? 70년대 우리나라의 산업 여군인데 표현은 조금 안 좋지만 우리가 이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했다. 그래서 그때 했던 거죠. 그 다음에 뭐 해드렸냐면
이게 임대차 활동에서요. 임대차 활동이 있고 두 번째가 유지 활동이 있다고 그랬어요. 유지 활동 기억하시나요? 유지 활동. 얘는 기억하시나요? 얘는 대학. 예방적 유지 활동이 있고 일상적이 있고 대응적이 있으면 어느 게 제일 중요하다? 당연히 예방적이 중요하죠. 사전에. 이건 주요 시설물 있죠. 주요 시설물에 대한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아파트 단지 가보시게 되면요. 걔네가 점검에 대한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점검 계획을 다 세워놔요. 정기 점검과 수시 점검 이런 것도 있죠. 간혹 가다 보면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정기 점검이라고 해서 점검하잖아요. 또 어떨 때 약간의 문제가 있다 수시로 또 점검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같은 게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 그리고 아파트 단지 주변에 가면 이렇게 석충이나 옹벽으로 된 데 있죠. 여기 혹시 균열이 간 데가 있는지 없는지. 특히 해빙기가 되면 잘 조사한다고요. 이게 겨울철 내내는 얼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봄이 되면은 날이 풀리니까 이게 얼음이 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게 균열이 생기거나 붕괴 우려가 있는 것을 항상 체킹을 한다고요. 전기시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런 애들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요 시설물은 무슨 관리한다? 예방적인 거. 아파트 단지에 가면은 일상적으로 청소, 쓰레기 수거 이런 거 다 해야 하네요. 일상으로 하는 거고. 대응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이제 어떤 이제 그 소모성 물품이라고 보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뭐 가로등이 깨졌다. 그럼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형광등이 뭐 교체할 시기가 되면 교체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문제가 생겨야지만 대응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멀쩡한 애를 바꿀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전적으로 대응하는 거는 무슨 방식이겠어요? 예방적. 이거 하나밖에 없죠. 사전적으로 대응하는 건.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은 건물의 생애주기라고 돼 있죠. 건물의 생애주기라는 것은요. 이게 전개발 단계에서요. 신축 단계, 안정 단계, 노후 단계, 완전 폐물 단계를 거치면서 변화돼 가죠. 이렇게. 요 중에서 우리가 재개발이라든가 아니면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투자에 대한 결정이 있죠. 어느 단계에서 하는 게 가장 좋다고 그랬어요? 응? 2단계죠, 2단계. 여기서 해야지만 경제적인 수명이 늘 연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미 너무 낡고 노후화되기 때문에 여기서 리모델링을 단행한다고 그래가지고 가치가 회복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문제화될 수 있는 건 요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투자 있죠. 그러니까 뭐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것 등을 할 때는 무슨 단계에서 하는 게 안정 단계에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뭐가 연장이 되냐면 경제적 수명이 연장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물리적 유용성이 제일 높게 날 때는 당연히 여기고요. 신축이고. 지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리고 이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완전 폐물 단계가 되면 다시 무슨 단계로? 전개발 단계로 다시 회귀하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 우리가 그때 수업할 때 다 해봤던 거예요. 오랜만에 들으니까 또 생소하시죠? 그래서 이게 중개사 시험이 반복이라는 거예요. 계속 봐야 돼요. 잊어먹으면 또 보고 잊어먹으면 또 보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게 한 번 보고 덮으면 기억이 유지가 안 돼요. 아주 그냥 하얘져요.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두 번째 보면 조금, 세 번째 보면 거기보다 조금 더 낫고 네 번 보면 조금 더. 그래서 나중에 얘가 지겹도록 들어줘야 돼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지겹다. 더 이상 이걸 하기 힘들다. 제가 그래서 했잖아요. 왜 1차 합격하시고 2차만 지금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지금 지겨워요. 왜 지겹냐면 네 과목을 갖다가 죽어라고 지금 봤는데 이게 다 외우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잊어먹지 않게 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정리는 다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몇 월 달이에요? 6월이잖아요. 시험은 몇 월 달이에요? 10월이잖아요. 그래도 하루 종일 학원에 나와서 그 공부를 해요. 수업이 있건 2차 수업이 있건 없건 간에. 그러면 지나가면서 그냥 그러죠. 아니 뭐 수석하려고 그래요? 그럼 쉬었다가 하세요. 그냥 하루 종일 해요. 하루 종일. 그냥 그러고. 근데 그 양반 얘기가 뭐냐면 잊어먹을까 봐 그래요. 이 얘기예요.
이대로 덮으면 잊어먹을까 봐.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한 게 지금까지의 고생이 또 허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지루한 싸움이겠어요. 그거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게 계속 한 번에 동차되는 게 좋다는 거예요. 한 번에. 이 고통을 두 번에 나눠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내년에 또 할 거예요? 그러면 안 한다고 막 얘기해요. 그죠? 아니, 그러면 뭔가 액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액션. 근데 표정이 뭐냐면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 나와서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거다. 표정이 이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오늘도 역시 또 남아서 공부하겠죠? 아, 이게 뿅망치가 빨리 와야 되는데 아직도 도착을 안 해가지고 그걸 들고 여기 서 있어야 되는데 진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시간 됐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이제 우리가 개발 뒤로 이제 넘어가시.